안녕하십니까 액자학생 여러분, CTS 뉴스 제작팀 전상민 촬영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지요? 학교도 못 가고 MT도 못 가고, 그리고 뭐 사람 만나는 것도 불안하고, 인간을 우주로 보내는 이런 최첨단 시대에 무슨 영화에서나 무슨 책에서나 볼 법한 이런 전염병이 돌아와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 현실들이 진짜 무슨 SF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 많이 듭니다. 참 많은 것이 아쉽지만 또 많은 것들에 우리가 평상시에 알지 못했던 그런 일반적인 것들의, 정상적인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제한된,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들이 이렇게 제한된 행동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TV나 혹은 뭐 SNS,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터넷이 엄청나게 좋아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일매일 만들어지는 방송물들은 이제 매일매일 제작되어져서 각각의 안방에 전달되어지는데요. 우리는 그 정보들을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방송에 나온 것들은 일반적으로 사실이다, 현실이다, 라는 팩트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그 텔레비에 나온 건데, 내가 그거 어저께 본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텔레비에 나온 것들은 사실이다라는 그런 일종의 공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의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뉴스는 보통 취재기자 한 명과 카메라 기자 한 명이 보통 한 팀을 이뤄서 많이 움직입니다. 근데 요즘은 추세가 많이 바뀌어서 한 명 내지 두 명이 이제 많이 움직이면서 촬영을 하는데, 추세가 많이 바뀌어서 인원수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뭐 그 대표적인 예로 MNG라고 해갖고 위성 중계 방송 장비인데, 그 장비 한 대만 있으면 이제 두 명 혹은 세 명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생방송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발달로 이제 다른 파트나 부분들이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좀 일종의 부작용도 있는데요. 저 역시도 MNG라는 중계 장비를 통해서 뭐 해외에서 중계도 해봤고 그랬는데, 제가 이따 그 나중에 후에 사진을 통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촬영 기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영상들은 현장에서 이제 촬영 기자가 현장에서 영상을 담아오는 겁니다. 요즘은 시청자 제보로도 많은 영상들이 공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영상들은 촬영 기자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영상을 담아오고, 그 담아온 영상은 이제 회사로 들어와서 편집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방까지 구석구석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촬영 기자, 카메라 기자인데요. 촬영 기자가 좀 고되긴 하죠. 일반인이 못 들어가는 곳도 들어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몸이 고되긴 해도 역사를 기록한다는 그 현실, 현실을, 지금의 현재를 기록해서 역사에 남길 수 있다는 그 현실, 내 눈을 통해서 누군가가 현장을 바라보고 내 눈을 통해서 나온 것들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는 그런 자부심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보통 카메라 기자들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촬영 기자가 현장에서 찍어온 영상들을 보시면 이렇게 막 찍는 것 같아도 막 찍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문법이 있는 것처럼 영상에도 영상 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문법에 맞게 편집이 가능하게 현장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 영상 문법에 맞게 그렇게 촬영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촬영되어진 영상들을 갖고 와서 이제 편집이나 여러 가지 후반부 작업을 통해서 뉴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촬영하기 위해선 그때그때의 그 임기응변의 뭐 그런 실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카메라가 이제 현장은 보통 제작 현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촬영하기 편하게끔 우리가 주위 여건들을 만들어 놓고 찍을 수가 있는데, 근데 뉴스 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를 배려해서 현장이 만들어지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임기응변, 갑작스러운 현장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그런 지식들이나 상황 대처 능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편하게 촬영할 수 있게끔 모든 여건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검찰 출두나 그런 영상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보는 영상은 쑥 지나가는 검찰 출두 현장에서 그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냥 쑥 지나가죠. 그게 한 3초, 4초, 뭐 길어야 10초인데 그 5초, 10초를 촬영하기 위해서 촬영 기자들은 보통 10시간 내지 이제 그 정도의 시간을 거기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곤 합니다. 저는 그 촬영 기자로서 한 10여 년을 근무하다가 이제 좀 영역을 넓혀서 이제 뭐 글도 쓰고 촬영도 하고 뭐 편집도 하고 더빙도 하고 좀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데요. 그 혼자 하는 시스템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도 기회가 돼서 나중에 방송 일을 하게 되면 자기 분야가 이제 익숙해지시면 또 다른 분야를 조금씩 이렇게 좀 확장시켜서 다른 파트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도전해 보시면 여러분들 실력도 많이 향상되실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파트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넓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현장에서 제가 많이 들어보는 질문을 좀 몇 개 좀 추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를 보시면 궁금해서 아마 물어볼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제가 많이 듣는 질문 몇 개만 좀 추려봤습니다. 보통 카메라의 무게는 얼마나 나가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또 얼마인가요? 가격도 많이 물어보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ENG 카메라 같은 경우는 보통 한 6kg에서 7kg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그 트라이포드라고 하죠. 다리, ENG 카메라에 받치는 다리, 그 다리 같은 경우도 한 3, 4kg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은 한 10kg 정도 되겠죠. 10kg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촬영 기자들은 보통 덩치가 좀 체력이나 덩치가 좋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뭐 덩치가 막 너무 좋고 힘 좋은 분만 계시는 게 아니라 뭐 좀 이렇게 좀 날씬한 분도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남성분들이 많고 현장이 좀 거치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좀 체력이 좋고 덩치가 좋으신 분들이 보통 카메라를 많이 하시죠. 근데 요즘에 보면은 영역이 많이 무너져서 제가 현장을 뛰다 보면 그 여성 카메라 기자도 제가 많이 보곤 합니다. 그 아무래도 좀 덩치가 좀 작으신 여성 카메라 기자분들이 ENG 카메라를 어깨에 들쳐매고 막 여기저기 촬영하시고 취재하시는 모습을 보면 되게 멋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성분들도 여학생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출퇴근 시간인데요. 출퇴근 시간이 어떤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긴 합니다. 방송 직종이 보통 다 그런데 좀 탄력적이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터뷰를 갔는데 인터뷰를 하시는 분이 이제 저희의 상황에 맞게 일정과 시간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그 분의 시간에 맞게 저희가 이제 움직여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인터뷰 하시는 분이 뭐 오후 5시에 시간이 된다. 혹은 뭐 저녁 7시에 시간이 된다. 그럼 저희는 그 시간에 맞춰 가야 되는 거고요. 뭐 행사 취재가 뭐 저녁 7시에 있다, 9시에 있다 그러면 저희는 또 그 시간에 또 맞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무 시간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보통 단신 같은 경우 뭐 1분, 2분, 보통 일반 뉴스에서 보시는 시간대가 보통 2분 내외인데 2분 내외라고 해갖고 뭐 2분 촬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장비를 준비하고 현장을 가서 촬영을 하고 스케치를 하고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담아온 다음에 다시 회사에 들어와서 이제 뭐 편집하고 CG 놓고 더빙하고 아나운서 책상에 올라가기까지 보통 리포트 하나는 긴 거는 하루 이상 걸린 경우도 있고요. 보통 몇 시간씩 7, 8, 10시간씩은 걸립니다. 이제 그만큼 2분 내외지만 이제 들어가는 품과 시간은 좀 많이 걸리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방송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출퇴근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일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게 되면 고려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촬영 기자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업무 자체가 일반적인 회사 업무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좀 특수하다 보니까 본인이 하고 싶다는 마음이 없으면 이 일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다른 일반적인 회사 업무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참고 견디거나 조금 더 배워서 이제 참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지만 방송들 같은 경우, 특히 촬영 기자 그런 방송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기 싫으면 하기가 참 힘들어요. 할 거 없으면 뭐 기자나 하지, 할 거 없으면 뭐 촬영 기자나 하지, 이런 부분이 일단 안 되고요. 제가 아는 부분도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방송사의 기자로 붙었는데 원래 그분은 이제 다른 직군에 준비를 하다가 그 직군이 안 뽑으니까 이제 기자 직군을 뽑으니까 일단 그냥 들어가거나 보자 해갖고 지원했는데 합격이 됐어요. 되게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것이죠. 합격이 됐는데 본인이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취재 기자 같은 경우는 막 입사를 하면은 이제 각 경찰서들을 돕니다. 그래서 그 경찰서에서 뭐 사건 사고 취재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취재를 하고 본사에 송고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은 집에 못 들어가는 날은 허다하고요. 뭐 밖에서 길거리에서 뭐 몇 날 며칠씩 있는 것도 많고 그렇게 지내고 행동하는 게 본인이 정말 하고 해야 한다는 그런 게 없으면 하기 힘들거든요. 결국은 그분은 그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방송사에 들어갔지만 한 몇 달 있다가 결국은 관두더라고요. 버티지 못하니까. 이런 것처럼 본인이 정말로 해야겠다, 하고 싶다는 그런 의욕이 없으면 아무래도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된다는, 내가 하고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전공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촬영 기자를 하고 싶다면 아마 사진이나 뭐 영상 촬영하는 거에 좀 많이 호기심이 있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저 역시도 토목공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보통 전공과는 방송 관련 전공을 하면 물론 좋겠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전공이 얽매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틈틈이 뭐 영상 관련 책자나 영화나 뭐 그런 만화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보고 공부하시면 사진도 많이 찍어보시고 그러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좀 되겠죠. 예, 그럼 이제 촬영 기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방송사 공채입니다. 방송사 공채. 매년 진행되는 방송사 공채인데요. 매년 보면은 이제 방송사들이 각 직군별로 아나운서, 기자, PD 직군별로 공채를 실시합니다. 공개 채용을 하는데 뽑는 인원이 1명 내지 2명, 어쩔 때는 안 뽑을 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바늘구멍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방송사의 공채를 통해서 방송사에 들어가고 거기서 일을 배워서 이제 그 분야의 직군을 갖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좁기 때문에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제 경력직 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경력직 이동이라 하면 이제 다른 뭐 프로덕션이라든가 케이블 TV 그런 작은 이제 방송 업무를 하는 곳에서 이제 업무를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쌓이고 경력이 쌓였을 때 이제 좋은 기회를 봐서 이직하는 겁니다. 그렇게 경력직 이동도 많이 있고요. 보통 방송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워낙 뽑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준비하지만 뽑는 인원은 1명 내지 2명이
2명이면 그 나머지 분들은 다 방송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더 훨씬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력직 이동도 이제 좀 많이 좀 노려볼 만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본인이 부지런히 공부도 해야 될 것이고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회사 사람들, 그 방송 관련된 업무를 보는 사람들과 이제 사회성,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방송 바닥도 많이 좀 좁기 때문에 한 달이 걸치면 다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잘한다라고 이제 좀 입소문이 나면 다른 쪽에서도 그래 우리가 한번 써볼까 이런 식으로도 많이 움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직군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뭐 꼭 방송뿐만 아니더라도 일반 회사에서도 관계성, 사회성, 사람 사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하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만, 방송사 준비를 하실 때 무조건 최고의 목표를 두셔야 됩니다. 최고의 목표라 하면은 KBS, MBC, SBS 공중파입니다. 공중파 입사를 가장 큰 목표로 두고 공중파 목표를 해야겠다는 제 첫 번째 목표를 두고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서 안 됐을 경우에 이제 그 다음 차순, 그 다음 회사, 다음 방송사를 어디로 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안 됐을 경우에 또 어디로 갈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셔야지, 나는 무조건 공중파만 가야겠다라고 모든 걸 다 걸고 그 밑에 케이블 TV라든가 여러 가지 방송사들을 등한시하거나 그렇게 되는 건 좀 많이 힘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종편이나 케이블 TV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사들 들어가기 쉽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 방송사들도 이제 입사하기 위해서는 꽤 어려운 관문을 걸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목표는 최고의 목표로 잡고 그 목표가 안 됐을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차선책, 그 차선책을 준비하시고 방송사 입사를 준비하시고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나는 뭐 케이블 TV를 가겠다, 나는 뭐 종편을 가겠다, 요렇게 잡는 거는 조금 지양하시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방송사를 준비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일단 최고의 목표는 공중파입니다. 그리고 안 됐을 때 그 밑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중파 입사에 있어서, 그리고 공중파 말고도 다른 방송사 입사에 있어서 관련 자료들이나 정보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들은 이제 보통 인터넷 카페나 유명한 카페들이 있어요. 언론 관련된 유명한 카페에서 정보를 많이 습득하시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MBC 아카데미를 나왔는데, 아카데미 들어가서 저는 이제 많이 좀 정보를 얻곤 했습니다. 그런 정보에도, 최신 정보에도 여러분들 귀를 많이 기울이셔서 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방송이라는 게 매일매일 최신 정보를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빨리빨리 캐치하고 방송에 관한 정보들도 빨리빨리 입수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예, 그럼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볼게요. 저는 어떻게 촬영 기자 일을 했을까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무위원장인가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이 정상회담을 할 때 제가 그때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연히 그냥 방송들은 하고 싶다라는 마음만 있었고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텔레비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이제 학교 식당에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 영상들이 막 나오는데, 그 당시에 아시는 분들도 모르겠지만 그게 정말로 세계적인 이슈였었어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큰 빅뉴스였었거든요. 남쪽의 정상과 북쪽의 정상이 만나서 악수를 하고 밥을 먹는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뉴스였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언론사가 이제 그걸 대서특필하고 있을 때였는데, 밥을 먹다가 저도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보는데, 저도 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나 모르겠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게 시키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두 분이
공항에서 악수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인터넷 뒤져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저거 누가 찍을까? 분명히 저거를 누군가가 저 코앞에서 저거를 찍으니까 그 영상들이 고스란히 송출이 돼서 내가 여기서 바라보고 있을 텐데, 보는 걸 텐데 저걸 누가 찍을까? 저 바로 앞에서 저 역사적인 어마어마한 현장에서 저 영상을 누가 촬영을 할까라는 생각이 버뜩 머릿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연히 뭐 기자다, 뭐 카메라맨이다 이런 느낌보다 나 저거 하고 싶다, 저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저런 일을 해서 저 역사의 현 순간에 저기서 정말 대통령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버뜩 머릿속에 휙 지나가고 나서 나 저거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제가 보통 공대 학생들은 3학년, 4학년 되면 자격증 공부하느라고 정신없는데 그때부터 모든 학과 공부는 접었죠. 모든 학과 공부는 접고 어떻게 하면 카메라 기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카메라맨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그것만 이제 공부를 했었죠. 남들은 딱 자격증 공부할 때 저는 자격증 공부 안 하고 영어 공부하고 방송 공부하고 그렇게 3, 4학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MBC 아카데미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 역시도 이제 공채 시험을 봤죠. 근데 이제 땅 떨어지고 나니까, 미끄러지고 나니까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프로덕션에서 1년 반 정도 근무를 하다가 CTS로 옮기게 됐습니다. 여기 와서는 이제 전문적인 그게 카메라 감독이 하는 거였구나, 이게 촬영 기자가 하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알았는데, 그 영상을 본 거는 이제 카메라 감독, 현장의 중계 감독을 촬영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영상 뉴스에 나오는 것들은 촬영 기자가 했을 것이고,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촬영 기자고요. 방송에 중계하거나 제작이라든가 중계 같은 걸 하는 거는 이제 카메라 감독입니다. 이제 그렇게 CTS의 카메라 감독으로 왔다가 이제 회사의 순환 근무로 인해서 보도팀의 촬영 기자로 갔다가 거기서 아예 촬영 기자로 정착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기억에 남는 취재 현장엔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영상들도 보여드리고 사진들도 보여드릴 건데 같이 얼굴을 좀 대면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더 재밌을 법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예, 기억에 남는 취재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름만 들어도 참 마음이 너무너무 찢어질 듯한 그 세월호 사건이었었죠. 세월호 사건을 제가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나서 다음날 바로 안산 현장을 갔었습니다. 안산 현장을 갔는데 그 안산에 보면 그 합동 분향소라고 해갖고 그 체육관에 분향소를 차렸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막 사건이 알려지고 막 그런 와중이라서 막 기자들도 막 그때부터 이제 오기 시작했는데, 합동 분향소를 들어가니까 딱 들어가고 카메라 세팅을 하고 나니까 때마침 저쪽에서 그 영정사진 한 10개 정도가 학생 영정사진이죠. 교복 입은 학생 영정사진이 이제 그때 막 시신들이 수습이 돼갖고 이제 보내지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학생들이 영정사진을 이렇게 가슴에 들고 한 10분 정도가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있는데 제가 진짜 촬영하면서 눈물이 나갖고 촬영하는데 정말 애먹었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애가 2명 있는데요. 아직은 어리긴 하지만 부모 마음 똑같다고 그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갖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 눈물이 나갖고 막 눈물 닦으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영정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영정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진열해 놓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타사 이제 기자들과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타사 기자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배, 오늘은 그래도 조금 나은 거예요. 왜 그랬더니만 어저께는 부모님들이 이제 그 자식 사진을 보고 껴안고 울고 있는데 자기가 촬영하면서 미치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을 취재하면서 뭐 팽목항도 갔다 오고 안산도 갔다 오고 배 타고 원점 지역 그 막 물살 센데 원점 지역도 들어가 보고 했었는데, 제가 그 취재를 한 몇 달 동안 진행하면서
아마 온 국민이 그때 우울증 걸렸었죠. 저 역시도 촬영 끝나고 나서 너무너무 이렇게 우울증이 오고 막 다운되고 우울증이 와갖고 저도 굉장히 힘들었던 취재를 기억을 하고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취재로 또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이 일을 해야 되나라는 정말 그런 자괴감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식을 잃은 부모한테 카메라를 들이대고 마이크를 들이대고 심정이 어떠신가요? 라고 물어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그때 제 직업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한테 심정이 어떤가요? 라고 물어본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그런 분들한테 마이크를 들이대고 소리를 들어야 하는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힘든 직업. 아마 그때 취재했던 모든 기자들이 다 저와 동일하게 느꼈던 감정들이고 부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세월호 사건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고요. 제 카메라에는 그때 잊지 말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 카메라에는 지금도 그 노란 리본이 매달려 있습니다. 도저히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취재했던 뭐 뉴스들이 몇 개 있는데 1분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 사진은 팽목항입니다. 팽목항에 그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란 천에다가 그리운 사람들의 이름도 적기도 하고 이렇게 좀 글들을 적어서 위로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사진은 그 배를 인양한 후에 이제 항구로 정박했을 때의 사진인데요. 이 당시 때 촬영하면서 정말 좀 가슴이 짠했던, 좀 마음이 짠했던 그런 좀 생각이 좀 납니다. 그 당시에 그 멀리서 저 배가 들어오는데 저 배에서 수백 명의 우리 학생들이 좀 하늘나라에 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니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뭔가 모르게 좀 진짜 뭉클하게 뭐라 그럴까요? 좀 가슴이 너무 짠한 너무너무 슬픈 그랬던 좀 기억이 많이 납니다. 이 사진은 이제 그 저희 같이 갔던 기자와 배가 들어올 당시에 생방송 생중계를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어, 2018년 인도네시안 아시안 게임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그 취재 이후로 정말 나는 우물안 개구리였었구나. 정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정말 세계는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취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 기억나는 건 이제 해외에서 해외 생중계를
처음으로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렇게 또 성공을 해서 2주가량 매일매일 현지에서 이제 저희 같이 간 기자와 생중계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진행을 하면서 참 많은 거를 배웠고 많은 거를 느꼈고 정말 세상은 넓고 이런 걸 느꼈습니다. 취재 끝나고 한국을 돌아오니까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때 개막할 때쯤 들어가서 폐막할 때 나왔으니까 2주를 조금 넘게 있었는데 2주 넘게 세계 각국에 있는 나라 기자들과 같이 어울리고 뭐 얘기하고 그렇게 2주를 넘게 지내고 한국을 들어오니까 한국에서 제가 지내는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좁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아웅다웅 하울 필요 없는데 세상은 정말 넓은데 내가 우물한 개구리로 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해외 국제 대회나 그런 국제 행사에 많이 가셔서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그 분위기와 그것들을 한번 느껴보시고 몸으로 체험해 보시면은 정말로 큰 거, 정말 많은 것들을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취재했던 첫 번째 영상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45억 아시아인의 축제 제18회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이 지난 18일에 개막하여 9월 3일까지 16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1962년 제4회 대회 이후 56년 만에 다시 아시안 게임을 개최하게 된 자카르타에는 이번 대회를 축하하기 위한 플랜카드가 도시 곳곳에 부착되어 있으며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자국의 아시안 게임 개최에 흥분과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So many country come to Indonesia to make a celebration together. Feel so great in this event because we are a volunteer in here, and so we are so exciting. 세계 각국의 취재 경쟁도 치열합니다.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에 마련된 메인 프레스 센터에는 6,500여 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모여 본국의 생생한 대회 소식을 전하기 위해 여념이 없습니다. It's incredible here. It's beautiful. Everybody is friendly. Everybody's ready for the occasion. They're all happy, smiling. So yeah, it's a nice place to be. CTS도 아시안 게임이 치러지는 자카르타 현지에 취재진을 파견하여 경기 소식과 특별히 기록 선수들의 활약상을 생생히 전달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인교회 성도들도 이번 아시안 게임을 위해 모였습니다. 대회 개막 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인도네시아 열린교회는 성공적인 아시안 게임 개최와 한국 선수들의 승리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아시안 게임이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고 또 이 아시안 게임에 참석한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다 같이 기도하고 있고요. 또 믿는 선수들은 특히 더 이렇게 연합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걸 드러내는 그런 아시안 게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인종을 넘어 스포츠로 하나가 되는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선수들의 귀중한 땀방울이 귀한 결실을 맺길 기대합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대한민국 선수들은 39개 종목의 총 1,044명의 선수단을 파견했습니다. 선수들은 태국마크를 가슴에 달고 국가대표라는 명예로운 자리에 있게 되지만 경기장에서는 극도의 압박감을 받으며 최고조의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선수들에겐 신앙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경기장에 찾아와 터질 듯한 목소리로 응원해주는 한국 응원단과 선수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무대 위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경기장에서 외롭게 싸우는 선수들에겐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해주는 응원단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며 힘을 북돋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번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도 어김없이 대한민국 선수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명예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습니다. 코리아 화이팅! 우리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힘내세요. 화이팅! 선수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응원할게요. 화이팅! 대한민국 선수들이 승패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힘, 바로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그때 남북 선수들의 복싱 경기가 있었습니다. 현장을 갔는데 저 역시도 저는 고등학교 때 교련이라는 수업을 좀 배웠어요. 그리고 군대도 갔다 왔고, 보통 남성들은 군대 갔다 오면은 군대에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그런 개념이 확고히 좀 박히잖아요. 저 역시도 군대 갔다 오고 그래서 이제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좀 무섭고 머리에 뿔 달리고 그런 괴물인 줄 알았어요. 접근하면 안 되는 그런 그런 게 있었는데, 국제 대회 정말 그런 큰 무대에 가니까 북한 사람들이 내 앞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빨간 그 북한 특유의 그런 잠바가 있습니다. 그거 입으면서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겁도 좀 나면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였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제 그들은 보통 북한 사람들은 해외를 나오게 되면 철저히 교육을 받는데, 그래서 저희 쪽에 말도 안 걸고 눈길도 안 줍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대꾸도 안 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갔는데, 저희와 같이 일행 중에 그 남쪽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남쪽 전 국가대표 복싱 감독님이 계셨고, 북쪽에는 그 북쪽 국가대표 복싱 감독이 있었는데, 예전에 국자대회에서 서로 교류하고 게임 뛰면서 서로 이제 친분이 있었던 분인데, 아시안 게임 때 현장에서 만나신 거예요. 근데 그 두 분이 만났던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 가슴이 뭉클한 게,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예정이 없는 건데 두 분 만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제가 즉석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두 분 만나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제가 좋아서 좀 뉴스로 담고 싶은데, 두 분 시간이 되시면 한 5분, 10분 정도만 밖에 나와서 좀 악수 좀 나눠주시고,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삶을 좀 나눠주시면 어떠실까요? 그랬더니만 또 흔쾌히 또 허락해 주셔서 두 분이 그 밤에 밖에 나와서 말씀해 주셨고, 제가 그것을 이제 뉴스로 만든 것입니다. 남과 북의 두 복싱 지도자가 자카르타에서 2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감독들의 맞잡은 두 손은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쌤 잘 지내시죠? 아유, 진짜 오랜만에 뵙는데 2002년도 보자. 2002년도 부산 아시안게임도 뵙고, 예. 그리고 2016년도 천안에서 올림픽 선발전도 뵙고, 거의 또 처음. 리오에서는 뭐 건강하게 잘 지내시지요? 뭐 나이 갔으니까. 뭐 선수 아까 보니까 잘 하고 있던데. 아니요. 잘 하지요? 아니. 아유, 그래도 뭐 안 되지. 잘하고. 그러나 일본에서의 선수는 예. 그 선수 이상 선수는 뭐 앞으로 안 글쎄요. 나와요. 걔가 전에 고등학교 때 30 몇 년생 해가지고 걔 아닙니까? 63년간에 62연승 예. 한 번도 지지 않게 지지 다 않고, 몬땅 년에 3번 있는 국내 대회에서 예. 2년 연속 다 몬땅 우승했어. 일본에서 4명씩 4명. 그러니까 4명밖에 없어. 잘한다는 소리. 근데 일본 신기록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누구하고 시합합니까 그러면? 내일을 예. 내일은 몽골 선수하고 몽골 하지. 선수하고. 뭐 아세안 2위. 위. 전번에 타이 오픈에서도 우승했고, 하바로스크 대회에서도 우승했고. 예. 합니다. 잘하네요. 아니 그 전에 에손에서 예. 했지 않습니까? 아깝구나. 그러니까 뭐 내일 없구만. 최선을 다해야 되겠네 그래도. 결국 작품 해야지. 뭐 저는 이제 뭐 오늘은 이번에는 우리나라 그 기독교 선수들 전 종목 다 이제 선교하러 왔어요. 응원하러. 이번에도 이제 온 게 시합장에 복싱장에 온 것도 지도사로 온 게 아니고 기독교 로서 이제 애들 응원하고 선교하러 왔어요. 하여튼 뭐 쌤 자주 뵙고 뭐 조만간에 한번 시간 되면 식사 한번 하시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 몽골한테 꼭 이겨야 됩니다. 안 돼, 뭐 무리하지. 하나 가야지. 아마 마지막까지 하게 되면 좋다고.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살아남읍시다. 그 선수도 예. 아마추어 시합은 내일 그만. 그래요? 9월 달부터 끝나고 이제 프로 가는 거. 예. 그래도 끝까지 이제 아시안게임 마지막 유종이 예. 그걸 수 있도록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선생님. 예. 아시안게임 프레스센터에서 찍은 사진들이고요. 제 뒤에 보시면은 각 나라들에서 온 수많은 기자들이 자국의 영상을 송구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예, 이 사진도 같이 간 기자와 그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이제 장비를 메고 걸어가는 사진인데요.
이게 제가 맨 장비 무게만 이 정도 무게면 한 10kg 이상 되지 않을까. 너무 더워갖고 하루에 한 번씩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너무 더웠고 습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들입니다. 이 사진은 그 대한민국 국가대표 하키 선수들입니다. 예, 이 사진이 그 아까 뉴스에서 보셨지만 이제 북한 국가대표 복싱 감독님이시고 제1교포이셨어요. 예, 양궁의 장혜진 선수죠. 장혜진 선수 신앙도 참 좋습니다. 예, 이 사진은 이제 제 기억으로는 레슬링 선수, 그때 레슬링 기독교 선수의 아버지 어머님이시고요. 저희가 그 레슬링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취재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한국 시간하고 인도네시아하고 시차가 2시간 차인데 그 영상 기사 시간을 기사를 좀 맞춰야 돼서 그 기사에 맞추느라고 그냥 아무데나 공간 되는 데서 기사를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세 번째 기억에 남는 취재, 북한 출장인데요. 아마 이게 가장 여러분들 보시기엔 재밌을 수도 있을 그럴 취재일 것 같은데, 대한민국 사람이 전 세계에 못 가는 곳은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전국에 못 가는 곳 없고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대한민국 여권이 있으면 그래도 존중받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못 가는 나라, 가장 가깝지만 바로 북한입니다. 그럼 북한을 이제 들어가게 됐었고, 그때 북한 핵미사일 때문에 되게 분위기가 안 좋을 때였는데 이제 취재 한 3-4번 정도 연기되다가 드디어 이제 북한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19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작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5월 말쯤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보통 북한 가는 방법은 바로 가는 비행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중국 베이징을 갑니다. 베이징에서 북한의 고려항공을 타고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나오는 것도 북한에서 베이징을 나와서 베이징에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더 신기한 거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보통 통일부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허가를 득한 후에 통일부에서 관련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관련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북한을 들어갔다 오지요. 이제 교육을 받게 되면은 이제 방부 허가증이라 해갖고 카드가 하나 나옵니다. 이제 그거가 있으면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북한을 들어가도 된다는 이제 국가에서 허락을 해준 거고, 이제 그게 있고 나면 이제 북한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신기한 거는 중국에서 그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에서 비행기를 타고 고려항공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고려항공이라는 보통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항공사 부스들이 있잖아요. 뭐 대한항공이나 무슨 항공처럼. 근데 고려항공 부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랬는데, 중국의 항공사 부스에서 고려항공 티켓을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 제재로 세계 여기저기에서 많은 제재를 받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항공사 같은 경우도 그렇게 거래를 할 수 없게끔 미국 측에서 많은 거를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놓고 고려항공사라는 부스는 없고 이제 중국 항공이 있었고, 이제 거기서 고려항공 티켓을 판매하는 뭐 그런 신기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신기한 거는 제가 사진도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북한에 들어갈 때는 이제 북한 그 비자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들어가기 전에 물어보니까 북한 비자를 중국에서 발급받고 나서 발급받으면 북한에 내리면 그 비자를 가져가서 안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비자를 받으면 기념으로 한 컷 찍어갖고 SNS나 인터넷으로 빨리 아는 분한테 보내놓고 그러고 싹 지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비자를 받자마자 신기해갖고 사진을 얼른 찍어서 아는 분한테 사진을 보내놓고 핸드폰에서 지웠습니다. 그리고 물론 들어갈 때 핸드폰,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그다음에 책 같은 것도 다 검사를 합니다. 북측에서. 순환공항에서 내리면 이제 컴퓨터나
핸드폰 같은 거를 다 갖고 와갖고 다 하나씩 봐요. 검사를 하고 그리고 웬만한 거 다 지우라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정보들을 좀 입수하고 가야지 내 핸드폰에 좀 그런 좋은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거를 몽땅 지워야 하는 낭패를 좀 피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 들어가면은 절대로 이제 개인 행동을 못 합니다. 무조건 단체 행동이고요. 재밌는 거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미국 제재로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보통 저 같은 제가 외국인이죠. 북한에서 외국인들은 모든 현금만 달러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역 북한 사람들보다는 비싸게 돈을 좀 모든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전화 통화는 물론 안 되고요. 호텔에서도 이제 조선중앙 TV죠. 그것만 나옵니다. 예, 제가 이제 북한을 방북한 이유는 제가 방북한 이유는 북한 살림이 이제 황폐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갖고 미국에 있는 NGO 단체가 북쪽에 들어가서 이제 북한의 살림을 회복을 돕는다 이제 이런 이제 운동을 하고 있었고 그거의 일환으로 동행 취재를 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뉴스를 2개를 만들었고 같이 동행한 기자가 2개를 만들었는데 뭐 하나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국토 면적의 70%가 산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산에서 나무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국내외 기독교 단체들이 북한의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전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국토 면적의 73%가 산림입니다. 2018년 산림청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산림 면적 899만 헥타르 가운데 32%에 해당하는 284만 헥타르가 황폐화됐습니다. 이는 산림 면적이 아닌 강원도와 경기도의 지역 총 면적을 합한 것보다 더 큰 면적으로서 그 심각성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가중된 식량난으로 인한 산지의 경작지 개간, 취사 난방 등 무분별한 땔감 채취, 여의도 면적의 300배에 달하는 산림 병충 발생과 산불재해 등을 그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산림 회복을 위해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 민간단체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지난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북한 산림총국 초청으로 미주에서 설립된 비영리 환경단체 사단법인 조국을 부르게와 예장 합동교단이 북한 산림복구를 위해 방북했습니다. 방문단은 예장 합동 이승희 총회장과 사단법인 조국을 부르게 김호진 대표외 11명으로 구성됐으며 북주 강원도립 원산양묘장과 온천양묘장을 방문하고 현장 시설과 묘목 현황을 견학했으며 다각적인 양묘장 지원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200개 시군에 이제 그 군 양묘장들이 있는데 군 양묘장들을 우리가 좀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이제 중앙급 양묘장의 그 복사판으로 규모는 작게 모든 게 그 시설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해외 동포들 디아스포라 교회와 남녘에 있는 많은 그 교회들이 조국의 그 산림 녹화를 지원하는데 앞장서고 또 우리 그 민족 문제인 교류 협력에 선봉에 섰으면 하는 그러한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예장 합동교단, 북주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사단법인 조국을 부르게는 북한의 현대적인 양묘장 운영에 필요한 물자와 나무 종자, 나무 모종의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향후 북측 산림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MOU는 기독교 민간단체와 북측의 정보기관의 뜻을 합쳐 앞으로의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와 함께 다 같이 기념식수를 심고 북측의 산림복구를 통해 한반도가 푸르러질 수 있도록 중보기도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산림 녹화를 위해 이곳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의 걸음이 조국을 푸르게 하는 걸음이 될 뿐만 아니라 통일을 향한 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이 땅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더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북교류의 작은 첫걸음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황폐화된 북한 살림을 회복시키고 푸르른 통일 한반도에 마중물이 될 기독교 민간단체들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손상민입니다. CTS 방북 특별 취재 마지막 시간입니다. 서울 광화문부터 평양 봉수교회까지 거리는 약 200km입니다. 차로 대략 2시간 반 정도면 갈 수 있는 멀지 않은 거리인데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에겐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던 북한의 교회를 우리나라 방송 최초로 저희 CTS가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평양특별시 만경대구역 보통강변에 위치한 봉수교회. 봉수교회는 조선 그리스도교연맹 소속으로서 1988년 건립됐으며 같은 해 11월 6일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당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던 봉수교회는 예장 통합총회 남성교회 전국연합회의 지원으로 2007년 3층 석조 건물로 재건축돼 12월 입당했으며 2008년 7월 남북의 관련 인사들과 기독교인들이 참석해 봉수교회 헌당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봉수교회 교육자는 송철민 목사와 부목사 1명, 전도사 2명이며 성도수는 장로 7명, 권사 4명을 포함해 약 300여 명 정도입니다. 오전 10시에 한 번 드려지는 주일 예배는 북측 교인들뿐만 아니라 관광객, 사업가, 북한 주재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등이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북한아미 교인들이 많이 같이 모여서 이제 평화를 위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이제 많이 이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몇 년 동안 이제 북한아미 이제 서로 이제 길이 끊기다 나니까 이제 그렇게 해본 적이 좀 멀어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북한아미 이제 길이 열려서 이제 다 같이 다시 마주 앉게 되는 그날이 꼭 오리라고 믿습니다. 1층부터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성가대실입니다. 예배 전 성가대원이 모여 꼼꼼히 악보를 살펴보고 서로 가운을 입혀주며 복장을 점검합니다. 또한 반주에 맞춰 연습을 해보며 틀린 부분은 없는지 체크해봅니다. 1층 초입에는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들을 받는 데스크가 있으며 복도 안쪽으로는 사무실과 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2층입니다. 2층에는 천여 개의 좌석을 갖춘 본당 예배실이 있습니다. 예배당 천정에는 낯익은 한국 기업의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여름에도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강대상에는 설교자를 예배당 맨 뒤에서도 볼 수 있도록 대형 모니터가 중앙에 설치되어 있으며 모니터 양쪽으로는 대형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3층에는 200수 규모의 좌석이 있지만 2층 예배당만으로도 성도 수용은 충분해 보입니다. 3층 방송실에는 예배를 중계할 수 있는 카메라 컨트롤러와 한국 기업의 모니터가 있어 예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디오 데코도 설치되어 있어 깨끗한 음질의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책은 조선 기독교대연맹 중앙위원회에서 1990년에 발행한 신구약 합본 성경책을 사용하며 찬송가는 1939년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종교교육부에서 발행한 찬송가를 다시 편집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칠골교회를 가보겠습니다. 칠골교회는 1899년 설립됐으나 한국전쟁 시기 파괴되었다가 1989년 평양시 만경대구역 칠곡동 광복거리에 재건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소속 개신교회입니다. 현재 칠골교회는 오경호 목사가 심호하고 있으며 교인 수는 약 100여 명 정도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그 종들이 조국을 방문하고 또 저희 교회를 찾도록 허락하신 데 대해서 매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조국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길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도록 특별히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칠골교회 주일 예배 역시 오전 10시에 드리며 봉수교회와 마찬가지로 북한 교인, 관광객, 북한 주재 외교관 등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우리와 달랐던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그리고 예배의 모습,
약간의 어색함이 있었던 북녘의 교인들. 하지만 반갑다고 인사해주며 꼭 다시 오라는 노래를 불러줬던 그들은 우리와 같은 말을 쓰는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입출국 수속표라는 통행검사서, 요거를 제가 이거를 어디서 작성했는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이걸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비자입니다. 잽싸게 사진을 찍어서 제가 아는 지인에게 이제 보내놓고 북한을 들어갈 때는 다 모든 걸 지워서 제 핸드폰을 깨끗하게 해놓고 들어갔었음 기억이 나네요. 전상민, 왕복, 뭐 국적은 남조선, 뭐 여권 번호, 평양, 이런 발급장소 베이징, 이런 표시들이 있네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 통일부에서 이제 발급해준 방문 증명서입니다. 자, 고려항공 비행기가 보이시죠? 기종은 많이 좀 낡았고요. 네, 우리나라 햄버거에 비하면 거의 수준은 뭐 한 100배 정도 안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버스가 아닙니다. 고려항공 안에 이제 기내입니다. 뭐 시트를 보더라도 그렇고 좀 많이 좀 노후화됐죠. 여기가 평양 순환공항입니다. 내리자마자 얼른 한 컷을 찍었죠. 자, 평양 버스죠. 이 버스가 우리를 이제 마중 나왔고요. 이게 말을 들어보니까 1980년대인가 그때 그 학생 뭐 대축전이라고 그래서 남쪽과 북쪽의 학생들이 뭐 교류를 했었나 봐요. 근데 그때 현대에서 이제 뭐 기증한 차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차는 어마어마하게 낡았습니다. 일심단결 제가 묵었던 해방산 호텔입니다. 원래는 고려 호텔에 묵으려고 했는데 고려 호텔이 만실이라고 해갖고 해방산 호텔에 저희가 짐을 꾸렸고, 이 해방산 호텔도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묵는 호텔이어서 나름대로 북한에서는 이제 고급 호텔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전기가 나가더라고요. 이 사진은 해방산 호텔 맞은편에 있는 우리가 텔레비에서 많이 봤었죠. 노동신문 주체 사상탑이라고 해갖고 북한에서 중요한 상징물인 것 같았어요. 이곳이 김일성 광장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에서 많이 봤었죠. 북한 군인들이 이제 퍼레이드 할 때, 사열할 때 이곳에서 많이 이제 여기서 가로질러서 이제 뭐 무기 사열 같은 거를 많이 했었죠. 이때가 새벽 6시 반 정도 됐을 때인데 너무너무 비현실적이었어요.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뭐 독일도 아니고 북한이란 곳에서, 그것도 북한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평양 한복판에서 내가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다는 게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너무나 만화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북한 길거리입니다. 버스가 지나가시는 게 보이죠? 우리 예전에 그 북한,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전기버스가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저런 버스가 이제 북한 평양이죠. 북한이라기보단 북한에 있는 평양의 시민들을 저렇게 싣고 나르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북한 길거리 새벽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일들을 하고 있죠. 대동강 맥주 현장까지 갔는데 안 먹어볼 수 없겠죠. 하도 맛있다고 해갖고 한번 먹어봤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우리나라 맥주가 100배 낫습니다. 예,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시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방문했을 때 먹었던 횟집이죠. 이렇게 수조에다가 물고기들을 키우는데 뭐 물고기들을 보면 상어도 있고 희한한 물고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썩 싱싱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 생선이 철갑상어입니다. 저희 대접한다고 철갑상어로 이제 회를 떴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맛있지 않았습니다. 북한 개선문입니다. 이곳이 그 유명한 북한 옥류관이죠.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곳이죠. 제 입맛에는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맹숭맹숭하고, 좋게 말하면 담백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좀 싱겁다고 할까요? 이곳이 평양 지하철입니다. 지하철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보이시죠? 특이했던 거는 보통 대한민국에서 이런
이렇게 지하철역에서 뭐 카메라를 들이대고 조명을 켜고 웅성웅성 얘기를 하고 그러면 뭘 하는지 구경할 텐데 나랑 같이 교육을 받은 사람처럼 저희를 쳐다보지도 않고 눈길 한번 준 적이 없었습니다. 참 마치 로봇 같다고 할까요? 아마 지상에서 지하까지 한 200~300m는 뚫고 내려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엄청 길게 내려옵니다. 예, 이 사진 뭔가 좀 이상하죠? 맞습니다. 북한 판문각입니다. 정말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좀 코끝이 찡한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불과 제가 북한에 오기 한 1~2개월 전에 남쪽 판문점에서 북한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지는 게 느꼈었죠. 북한을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핸드폰이 안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제 이 근처에 가니까 핸드폰이 터지더라고요. 저기서 집에까지 1시간이면 가는데 요 공간을 건너갈 수가 없어서 중국을 경유해서 남쪽을 또 남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슬프기도 하고, 핸드폰이 터지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마 너무 가슴이 짠하고 슬픈, 그리고 역사적인 아마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평양 순환공원 공항입니다. 보통 공항이라 하면 사람이 북적북적대고 뭐 여행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사람이 그렇게 막 많고 번잡한 모습이 저희 머릿속에는 있잖아요. 근데 이 평양 공항은 북한의 대표적인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사람이 없습니다. 비행기가 고려항공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을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는지요? 신기한 거는 제가 분명히 북한을 갔다 왔는데 제 여권에는 북한을 갔다 왔다는 그 어떤 표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국을 가서 베이징에서 도장을 찍죠. 베이징 도장이 있는데 거기서 북한을 갔을 때의 도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디 가서 얘기 안 하면 제가 북한을 갔다 왔다는 그런 입증할 자료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 기록에도 북한을 갔다 왔다는 그런 기록도 없고, 아마 정부나 통일부는 알겠죠. 제가 갔다 온 거를. 신기한 거죠. 그리고 저도 이거는 불확실한 정보지만 북한을 갔다 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몇 년 동안 입국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민감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참 가깝지만 너무나 먼 나라, 너무 가슴 뜨거운 나라, 여러 가지 좀 감정이 좀 복잡한 그런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고 갔다 오고 체험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아마 일반인이었다면 못했을 겁니다. 기자였기 때문에 일반인이 갈 수 없는 곳을 들어갈 수 있었고, 기자였기 때문에 일반인이 갈 수 없는 곳을 취재할 수 있었고, 비록 몸이 좀 고되고 힘들지만 기자였기 때문에 제가 많은 것들을 보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었죠. 그래서 기자가 어떤 관점을 갖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성이 달라집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는 많은 언론사들이 있는데 언론사들이 그 고유의 색깔들이 있죠. 그래서 그 색깔을 통해서 그 언론사를 통해서 정보를 얻은 국민들과 이쪽 언론사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얻은 국민들과 보면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 루트들이 다르고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 명확한 그런 색깔들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떤 중심을 갖고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만큼 굉장히 또 복잡한 사회이기도 하고요.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런 옛날에는 권력이 언론을 통제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일방적인 정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안 좋은 잘못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같이 인터넷이 정말로 발달된 최첨단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는 이제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국민들이 뭐 핸드폰 갖고도 영상을 촬영해서 바로바로 방송사에 보내서 뉴스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옛날과는 많이 다른 방송 현실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장도 옛날과는 많이 다릅니다. 기자란 직업이라는 게 참 매력적인 직업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짊어져야 하는 무게감, 의무감도 굉장히 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촬영 기자 혹은 기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품으셨으면 여러분의 목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방송사 공중파를 간다의 마음을 품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 됐을 때는 차선, 그 다음 방송사들도 생각해 보시고요. 나는 이거에 모든 걸 걸겠다.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런 마음은 그 다음 스텝을 준비를 해 주셔야 다음 것들도 하나씩 밟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걸 다 걸어버리고 아무것도 뒤를 준비 안 해버리면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현명한 다음 차선책, 또 차선책을 준비해 주시는 게 아마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방송사 언론 시험들은 언론고시라고 하는데 시험들은 뭐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한다고 해갖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끊임없이 우리가 주어지는 이런 현장들을 끊임없이 계속 습득하고 내 정보를 익숙하고 보통 일반 상식이라는 거를 보는데 파트에 맞는 분야별 파트에 맞는 그러니까 일반 상식을 보고 일반 상식 다음에 이제 각 파트별로 뭐 기자, 촬영 기자, 아나운서는 파트별로 시험을 봅니다. 이제 그것도 최신 정보를 습득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잘한다고 시험을 잘 보기는 힘들죠. 제가 예전에 MBC 시험 볼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하도 시험이 기가 막혀갖고 그때 시험 문제 중에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TV에 별 관심이 없어서 TV를 많이 안 볼 때였었어요. 근데 한 그룹을 한 5개 정도를 보기가 있더라고요. A, B, C, D 해갖고 5개 정도의 그룹이 있고 문제가 뭐였냐면 그 그룹의 멤버를 다 합치면 몇 명이 되냐가 문제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는데 결국은 틀렸죠. 왜냐면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룹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방송사 시험은 뭔가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다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다음에 매사에 관심을 갖고 그런 인재들이 방송사가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시험들을 잘 1차적으로 일반 상식을 잘 보고 그리고 2차적으로 파트별 시험인데 파트별 시험은 이제 파트에 맞게 이제 따로 시험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것들은 이제 끊임없이 관련 사이트에 가서 정보를 얻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굳혔으면 꼭 시험을 보시고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명한 거는 문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거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였습니다. 되게 우리가 듣기로는 너무 일반적인 흔한 말이지만 인생을 살면서 그거를 느낀다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그리고 뜻을 굳혔으면 그 뜻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이외에 관계성, 사회성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차곡차곡 쌓다 보면은 분명한 건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가 오고 그런 사람들한테 문이 열렸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네,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독교계를 넘어서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멋진 방송인이 되시고 현장에서 볼 수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